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분석하는 메가사이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수하고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요. 어제 이제 만기일 충격을 딛고 상당히 강한 흐름들로 시간이 가면서 지수가 지금 뻗어갑니다. 4,150선이고요. 이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갔었던 최고치를 올해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쪽도 강하고요.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게 갑니다. 오라클 쇼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차별화돼서 갑니다. 시장 사이클과 트렌드 분석하고 종목까지 이어갑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분석할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는 브로드컴이 자막이 있는데, 사실은 오라클 쇼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거죠. AI 거품론이 조금 잦아들만 하니까 툭툭 튀어나오면서 어제는 또 오라클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면 또 브로드컴은 잘 선방했고요. 네. 그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과연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과하게 좀 평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 자체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 AI를 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주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찌 보면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가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잠시 쉬어가면서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AI 모멘텀으로 올라가주는 다시 말해서 이제 독주 체제로 가고 있던 종목이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이제 낙수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이 오히려 더 큰 산업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개발됐을 때 애플이 이제 치고 가면서 그 외에 화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진입을 하기 시작할 때가 진정한 전성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뚫고 가는 기업들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 양상이 전개될 때가 오히려 저는 전성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수요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이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이러한 것들로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온 것이지 사실 지금 수요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좀 조정이라든지 하락을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략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탑에 관한 거, 소부장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별로 의구심 없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슈가 좀 있잖아요. 미국 이제 ADR 상장 때문에 올랐다가 또 투자 조금 전에 화면에 있었는데요. 투자 유의 종목 지정하고 이게 이런 대형주들을 지금 시총 2종목을 이렇게 취급하면 되냐. 그래서 거래소에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정말 많이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발주자로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전히 지금 대장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2등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 HBM을 기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대장주 반열에 올라섰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대장주만 가진 않아요. 전략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 관점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먼저 많이 갔지만 그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효성중공업도 그에 못지않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쉬어갈 때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수준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또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마진율 기반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4, 50% 이 정도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PER 같은 경우에는 뭐 6배, 7배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그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볼 때는 그 기업이 벌고 있는 돈 그리고 이익 구조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가 아니면 저렴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사실 반도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 투톱 기업들이 정고점을 뚫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뚫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저렴하고 AI 수요는 강력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싸게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을 이용하셔도 좋고 혹시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고점 뚫을 때. 네, 정고점을 뚫을 때 진입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소부장은요. 물론 지금은 워낙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단하니까 이쪽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소부장에 관심 있는 분들도 또 많고요. 근데 소부장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어서 변동성도 크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하방 지지를 좀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조정 나올 때는 좀 크게 조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뭐 과거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이스페타시도 오늘 8% 하락이에요. 물론 뭐 많이 올랐지만 하루 조정폭이 이렇게 크다고요, 변동성이.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소부장까지도 이제 살아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가고 있는 열차가 끌어줘야 뒤에 이제 화물칸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이클 측면에서 볼 때 이 열차에 빗대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부장들이 딸려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이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쉬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내 이제 투톱 기업들도 어느 정도 뭐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재차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재차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 소부장을 진입해도 저는 전혀 안 늦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거나 혹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 매집을 좀 해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먼저 했고요. 메가사이클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아이들, 밸류체인들, 특별히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로봇 모멘텀 이런 게 있는 거죠. 일단 현대차 먼저 보죠. 현대차나 기아 완성차 업체를 보게 되면 사실 로보틱스로의 그 가능성,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그쪽으로 간 거, 테슬라처럼 가는 건 아니고, 그죠? 현대차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목표가는 뭐 한 40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좀 고리타분한 업종으로 많이 봤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했고요. 이제 사이클 업종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과하게 빠졌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제 좋은 분위기가 살아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당시에 화학 종목들이 한번 고리타분한 업종이 아니라 혁신 업종으로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트리거를 이제 보여줬던 게 2차 전지였거든요.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AI와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혁신 업종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이 체질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업인 자동차에 있어서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내에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겠지만 글로벌 판매 대수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 순위를 3위, 2위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투자한다라고 할 때 가장 적합한 포인트가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아라.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불경기가 왔을 때 사업이 위축되면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대성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럼 무너진 기업들의 점유율까지 모두 뺏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졌을 때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사실상 시장 파이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순위과 이제 매출 순위를 글로벌 순위의 뭐 3위, 2위 수준까지 도약을 했고 이대로 만약에 시장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포텐셜이 모두 현대차 그룹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부터 파이를 넓혀놓은 그 매출과 이익 확장이 계속 또 호경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내년에 이제 미국도 돈풀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불경기가 진행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앞으로 호경기를 바라본다라고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매집하면 실패하기 어려운 섹터라고 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셨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성차도 그렇지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관련된 부품주들이잖아요. 네. 부품주가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모비스에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한 그 섹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볼 부품사들이 있는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엔비디아 같은 대장 섹터가 끌어줘야 뒤에 단에도 이제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자동차 그룹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먼저 이제 신고가를 써줘야 그 아랫단에 이제 부품 기업들, 협력 업체들도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상징적인 현대차가 신고가를 써줘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해줬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타점부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넘어가는 그 시장 라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이 현대모비스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뱀이 꼬리를 그 문 형태의 순환 출자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받고 있고, 그렇죠. 뭐 과거에는 우리가 지주사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지주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SK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동차라는 고리타분한 업종을 혁신 업종으로서 좀 탈바꿈하게 만들어줬던 모멘텀이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피지컬 AI인데 그중에서도 이 로봇 분야를 전담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도 좋겠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 안의 혁신은 현대모비스라든지 특히 자율주행과 솔루션을 담당하는 현대 그 오토 에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도 훨씬 더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그룹주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현대모비스로 좀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네, 오랜만에 신재생. 사실은 신재생이라고 하면 뭐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 넣을 수 있는데 신에너지로 넣으면 원전일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보면 사실 풍력, 태양광은 별로 시장에 존재감이 없는데 조금 이제 꿈틀꿈틀하는 모양이죠. 이유가 있나요? 함께 풍력, 태양광 함께 묶어서 얘기할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좀 붐업이 되기는 했었는데 전기차 한번 움직이면서 다 같이 움직였죠. 근데 이제 친환경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식으면서 이제 탈원전도 뭐 하지는 못하겠다. 다시 원전을 되돌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정부 정책 그 기조 자체가 너무 원전으로만 가기보다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잘 믹스해서 에너지 믹스를 이제 전개해 나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발 모멘텀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저는 에너지 부족 사태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앞에 단에서 AI 관련된 모멘텀이 워낙에 강력하고 수요 역시도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막강하게 이제 늘려나갈 텐데 앞서서도 이제 오라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라클이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다, 좀 좋지 않다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지어도요. 결국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와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이만큼 많이 지어봤자 이 전력이라든지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앞에 단에서 끌어주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로서 이런 친환경 종목들, 풍력이나 태양광까지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도 존재하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 파워 자체가 좀 강도 자체가 약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선침의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액 조절을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얘기했고요. 뭐 관련해서도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네, 섹터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하고 가도록 하고요. 네, 이창재 대표님 오늘 관심주 준비해 오신 거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너무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품주들, 협력 업체들도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한국단자라는 기업을 준비해 왔고요. 네. 이제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기차로 좀 넘어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바로 넘어가긴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카본 캐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각종 이제 부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주요 공급사로 이제 위치해 있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끌고 가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현재 그 외국인들 보유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익 캐파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역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전환의 핵심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단자가 현대차 그룹의 신고가를 따라서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 수준에서 정고점 근처인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5천 원까지 아래로 좀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이제 실적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진율도 올라가는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고 이 순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PER도 한 4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더 급등 나오기 전에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가사이클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